안녕하세요. 분당 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상유전치료의학센터 유한욱입니다. 5월 23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희귀질환이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은 희귀질환이지만 하나하나의 질환은 희귀하지만 전체를 볼 때는 희귀한 병은 아니죠. 근데 이 희귀질환은 최근 여러 가지 진단 기법이 좋아져서 빨리 진단될 수도 있고, 어떤 병들은 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영구적인 장애가 오는 것을 또 예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희귀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희귀질환이라 하면은 두 가지 원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유병인구, 그 질환을 가진 환자 수가 한 인구에서 얼마가 되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질환이 환자 수가 2만 명이 안 되는 질환들, 미만 질환을 희귀질환이라고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 수가 우리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5만 명, 또 미국의 경우에는 20만 명 미만인 병, 또 그렇게 유병인구 수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유병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유병률이라 하면은 인구 10,000명당 환자가 몇 명 발생하느냐. 그래서 인구 10,000명당 EU라고 그러죠. 유럽은 10,000명당 5명 미만 발생하는 병을 희귀질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유병률로 따져보면 10,000명당 4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병들, 그러니까 2,500분의 1이 되나요? 유병률이. 그런 병을 이제 우리가 희귀질환이라고 하죠. 희귀질환은 한 80%가 다 유전적인 질환들이에요. 물론 유전적이지 않고 후천적인 것들도 있어요. 한 20%는요. 근데 희귀질환은 사실은 이 희귀질환을 가신 분들은 어느 선생님한테 갈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피부과 선생님한테도 갈 수도 있고, 눈이 안 좋아 안과 선생님한테도 갈 수도 있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보시는 순환기계 선생님한테 갈 수도 있고, 또 폐에 문제가 있어서 폐에 보시는 선생님한테 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태아 시기에 발견돼 가지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먼저 보시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희귀질환들이 아주 이른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보게 되죠. 근데 소아청소년과도 분야가 다양한데, 소아신경질환이라든지 또 근육질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가기도 하고요. 또 성인기에 발생하는 병들도 꽤 있어요. 근데 대개는 또 이런 병들은 신경과 선생님들한테 나이가 들어서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또 조기 치매가 온다든지, 또 조기 암이 발생한다든지, 가족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희귀질환이에요. 대표적인 희귀질환은 장기마다 다 달라요. 희귀질환인데 대표적인 것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근육병이다. 그럼 그것도 희귀질환이에요. 근육병의 종류도 한 수십 가지가 되지만 제일 흔한 진행성 근이영양증이라고 하는 거는 빈도가 3,000명당 하나꼴로 발병을 하거든, 남자애들. 또 여러 가지 염색체 이상 질환들, 예를 들면은 다운증후군 이런 거는 발생률이 800명당 하나. 또 이런 염색체 이상 염색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미세 결실 증후군 중에서 디조지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3,000명당 하나. 또 우리가 이제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발 뒤꿈치에서 신생아 선천성 대사질환 선별검사라는 걸 해요. 대사질의 종류가 한 800여 종 되는데, 치료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치료하면은 지적장애도 예방될 수 있는 그런 병을 한 20여 종 골라서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을 하는 거죠. 병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거는 빈도가 3,000명당 하나. 그 다음에 페닐큐틴 요증이라고 하는 거는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5만 명당 하나예요. 서양 사람들은 10,000명당 하나인데, 그렇게 질환 하나하나마다 발병률이 다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윌슨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좀 많은 대사질환인데 구리 중독 증상이죠. 그거는 또 한 3만 명당 하나 돼요. 그런 환자들은 국내에 한 1,000명 정도 있죠. 그래서 질환 하나하나가 다 드물고, 그 다음에 또 일종의 근육질환의 일종으로 심장질환, 심장이 두꺼워지는 병도 있어요. 또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병도 있어요. 또 신경질환이 상당히 중요한데, 성인 신경질환, 손의 위축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런 병들은 30, 40대까지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한참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마치 술 먹어서 말이 어눌한 것처럼 말을 어눌하게 한다든지, 술 취한 사람처럼 운동 실조증에 비틀비틀 거린다든지. 근데 그거는 유전을 되는데 그 사람의 자녀의 반이 또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귀질환은 종류는
무지하게 다양해요. 근데 환자 하나하나 수는 엄청 작기 때문에 임상 시험하기도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환우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다행히 그 약제들은 치료할 수 있으면 국가에서 거의 다 경제적 부담이 안 가게끔 산정 특례 제도라든지 뭐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걸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가 않아요. 환자들이 대개는 여러 병원을 거치게 돼요. 진단 방랑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Diagnostic Odyssey라고 그래요. 오디세이. 그래서 최종 진단을 받는데 5년을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럼 5년 동안 환자가 겪어야 될 고통은 생각해 보시면은 크겠죠.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 거고 온 큰 병원은 다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진단을 받게 되는데 몸이 한 군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증상이 다발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얘가 뭐 어떤 분은 뭐 백내장도 있으면서 또 심장에 문제도 있고 또 대사질환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개의 장기를 침범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 저런 과를 가게 되는데 현대의학이 너무 세분화돼 가지고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코끼리에 우리가 코만 보게 되고 코끼리의 귀라든지 큰 다리라든지 이런 걸 못 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준화약센터에서는 그런 환자들을 다학제간으로 종합해서 진료하면서 그 유전체 분석을 한 검사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도 해드리고 이게 환자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것이 과연 어떤 유전 방식으로 유전이 되는지 또 치료 방법이 있는 건지 현재 아니면 임상 시험이라도 하고 있는 약이 있는 건지 또 이분이 젊은 분이라면은 다음 세대를 낳았을 때 재발률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어떻게 그걸 예방할 수 있는지 뭐 착상전 진단이라든지 육모막이나 양수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태아 치료도 하는 병들도 있어요. 환자가 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증상을 물어보죠. 어떤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뭐 어떤 아이가 발달이 굉장히 늦어졌다. 근데 발달이 그 나이에 비해서 엄청 늦어지고 또 어느 정도 발달하다가 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성인이라면은 언제까지는 정상적으로 지내시다가 언제부터 뭐 근육에 힘이 없어졌느냐. 또 백내장 같은 게 어린 나이에는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럼 백내장이 어린아이한테 생겼다. 또 어린아이가 콩팥에 돌이 생겼다. 일단 성인병이 아이한테 생긴다든지 우선 문진을 하게 되죠. 언제부터 발생했느냐. 또 그다음에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중에 동일한 형제 자매 간이거나 부모님 댁거나 그 윗대에 동일한 질병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우신 분이거나 조금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지 또 무슨 기형 같은 게 있으면 엄마 아빠 이제 아이의 얼굴 모양을 자세하게 보게 되죠. 이제 그 가족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족력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가계도라는 걸 그려요. 가계도를 그리는데 굉장히 사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좀 따로 분리되어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비밀성을 유지하는 그런 공간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특별한 질환 의심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다른 과에 우리가 연락을 해서 협진을 의뢰할 수도 있고 검사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사도 검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수조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엉뚱한 검사를 하면은 의료비 부담만 늘어나고 그게 적합한 검사를 해야 돼. 이러면은 우리가 이걸 MRI를 찍어야 될 때 뭐 CT를 찍는다 초음파를 하는 거 똑같은 개념인데 유전체 분석도 이제 우리가 염색체라는 걸 보느냐 염색체라고 하면 책장을 보는 거거든요. 23쌍의 책장이 번듯하게 모양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그런 검사를 그냥 해야 되는 거냐. 예를 들면 그냥 얼굴 모양을 봤는 데가 뭐 다운 증후군 좀 생겼다. 그러면 그런 검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비싼 검사도 아니죠. 근데 이제 발달도 늦고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미세 결실 증후군 종류가 또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들은 윌리엄스 증후군 디조지 증후군, 스미스 바디니스 증후군, 결실 증후군이 한 3, 40종 돼요. 경험 있는 사람들은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미세 결실이 있는 여부를 보는 검사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검사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흔한 병을 많이 진료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희귀 질환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부하기도 어렵고 경험이 더 중요한데 경험이 없으시면 그 진단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환자의 진단이 늦어지는 거죠. 물론 진단이 못 내리는 병,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진단 환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가능한 검사를 다 했다. 아무것도 음성이다. 연구비를 국가에서 조사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하면 환자는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진단이 내려지는 건 아니지만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죠.
그 환자가 언제는 진단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 희귀한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 들어가면 똑같은 환자들이 정보들이 같이 올라오면 patient like me 환우의 모임도 있어요.